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8회 현충일입니다. 올해 보훈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된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이신 박민식 장관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현충일 이제 하루 앞두고 어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정말 뭐 개인적인 영광이기 전에 네.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는 한 단계 높였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이 네. 그런 측면에서 저 뭐 상당한 그 역사적인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네. 62년 만에 뭐 그동안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어떤 정부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이뤄냈다는 그것은 네. 정말 우리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저는 큰 그 선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책임감을 다해서 국민들 기대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으면 이거는 다 어떤 의미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뭐 이거는 한 조직의 크기가 위상이 뭐 바뀌었다. 뭐 그런 점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네. 국가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쉽게 말해서 급이 달라진 것이죠. 보훈가족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그 품격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국민 모두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몸소 체감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변화는 어떤 게 좀 있나요?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나가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어떤 보훈가족이다. 또 네. 나라를 위해서 6.25 때든 또 베트남 전쟁이든 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우리가 뭐 예우한다고 말로는 많이 하지만 그렇죠. 정말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했냐 그런 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가보훈부로 아무래도 승격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비교를 하자면은 미국 같은 영국 같은 그런 선진국의 그런 보훈 정책에 거의 버금갈 정도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이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예. 지난해에 보훈처장으로서 참석한 추념식 그리고 올해 장관으로서 참석한 추념식 뭐 기분이라든지 마음가짐이 좀 다르시던가요? 뭐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일이었지만 네. 그럼에도 보훈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보훈가족을 뵙기에 네. 좀 더 좀 뿌듯하고 더 이렇게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오늘 저 추념식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이제 배지를 차고 계시던데 지금 장관님도 지금 배지를 차고 계시거든요. 예, 예. 이 배지가 어떤 배지인가요? 저는 좀 처음 보는. 저기 이제 이 태극기지 않습니까? 네. 태극기의 그 형상이 이제 우리 6.25 전사자들 유해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발굴하는데 그 유해를 발굴하면은 그 조그마한 이제 관이죠. 그렇죠. 그걸 관포라고 합니다. 네네. 태극기로 접습니다. 맞아요. 태극기로 감싼 형태입니다. 그래서 121879 12만 1879분의 전사자가 아직 우리 가족들한테 못 왔습니다. 유해를 발굴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네. 끝까지 국가가 찾겠다. 어.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 국민들 다 이 배지를 최소한 6월 달에는 좀 폐용을 해 주시기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지금 이 배지가 없거든요. 예. 저나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럼 이 배지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요? 지금 이제 NH 농협 앱 네. 그리고 GS 리테일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이제 접수를 하고 네.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그 GS 25 네. 그런 거점 점포라든지
또 NH농협은행 이런 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럼 신청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받고 예.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년식 끝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일반 장병 묘역을 참배를 하셨다고 해요. 같이 가셨던데 거기서 장관님 가족분들도 만나 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좀 솔직히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네네. 이제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의 그 어떤 행사, 네. 또 의전, 또 동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경호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사진에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철저하게 그 관리가 되는데 네. 그 이제 추념식이 마치고 이제 대통령님께서 떠나셔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냥 떠나려고 하니까 좀 아쉽다. 월남전 그 전사자 묘역이나 대간첩 작전 때 희생당하신 묘역을 가보고 싶다. 네네.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법무부 장관 그 선친도 거기 계시지 않냐. 아니 너무 당황해서 저 거의 뭐 깜짝 놀랐죠. 전부 다 거기 일반 그런 장병들이나 그런 장교들 그 묘역에는 네. 사실 역대 국립묘지가 생긴 지 한 70년 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일반 사병들 묘역이나 이런 데는 방문한 적이 없을 겁니다. 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제 저 모습이죠? 예, 지금 저거는 예. 아침에 아마 다른 그 전에 그 전인가요? 네. 추념식 전에 안장식 합동 안장식 제가 사진인 것 같고 지금 저 사진입니다. 지금. 저 모습인가요?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그 있던 유가족들이 많은 일반 사병들 유가족들 사실은 거기는 가족들만 가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무슨 대통령 묘역도 아니고 네. 또 언론에 나는 그런 어떤 그런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그런 그 묘역도 아니고 가족들만 오로지 가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묘역인데 현직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하셨으니까 거기 있던 유족들이 뭐 전부 다 한마디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너무 그 현장 분위기가 감동의 그런 뭐 바다였다고나 하나. 그 유족들이 어떤 분들이 살다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신 건 처음이다. 이렇게 참 분위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도 거기 계셔서 예. 그게 어떤 분위기인지 저는 정말 잘 알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장관 되시고 혹시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좀 당부하거나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뭐 평소에 이제 대통령님이 이 보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철학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됐고 네. 또 장관으로 이제 임명되면서 네. 정말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그 양면이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국방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이 보훈 정책이 아주 정말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관이 되시는 과정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사청문회는 처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여러 현안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장관님께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부분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제가 뭐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됐을 때가 1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의 음지에서 이제는 양지로 나와야 된다. 이분은 우리 조선 왕정에서 이제 민주공화정으로 가는 그때 깃발을 드신 분이고 또 일제 시대의 엄혹한 그 시절에 네. 독립운동사의 큰 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 결국에 6.25를 극복하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만들고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네. 그런 어떤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분이. 네. 뭐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네. 네. 1945년 당시에 지금 결국 김일성의 그런 인민공화국 체제와
또 자유 대한민국 체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저쪽을 선택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너무나 뭐 간단한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70년 동안 이승만의 그 공에 비해서 과오가 너무 침소봉대되어서 정말 역사의 폐륜화로 낙인찍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다른 어떤 국가에도 건국의 아버지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나라는 없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 그 기념관 반드시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년간 이제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이제 재직을 하셨어요. 재직하시면서 보시기에 우리 보훈 정책 문제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훈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보훈 문화. 네. 뭐 오늘이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특정한 날에는 우리가 국립묘지 가서 머리를 숙이고 뭐 추모 행사를 하는데 네.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 속에 일회적인 그런 보훈이 아니라 네.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자연스러운 그런 보훈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박민식 장관 어떤 장관으로 어떤 보훈부 장관으로 남으시길 바라시나요? 뭐 정말 보훈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어떤 추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대한민국이 미래 번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네네. 그 초석을 만드는데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할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신 김에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뭐 정치하실 때 저도 몇 번 뵙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총선이잖아요. 총선 생각 있으신가요? 뭐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보훈에 대해서 새벽부터 네. 밤 늦게 잘 때까지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네. 대한민국 보훈 바로 세우기에도 지금 바쁩니다. 열심히 할 각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모시고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오늘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천안함 조작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한미 동맹도 부정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뭐 공식적 발표고 뭐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당 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의견 나오고 있는데 혹시 철회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 이전에 쓰셨던 글들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이 부분은 서울시 언제 들은 뭐 내용을 좀 들은 바도 있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로 활동한 내용은 중소기업 대표로서의 삶입니다. 또 성공한 CEO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을 하겠다며 혁신위원장을 데려오는데 클릭 몇 번으로 알 수 있는 문제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책임입니다. 방금 이래경 이사장께서 사퇴 의사를 당에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네 분 모시고요. 정치권 현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부터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권지용 전 민주당 비대위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요 어제 혁신기구를 이끌 새 수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명예이사장 이래경 씨인데 그런데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센데 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주 전 의원.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혁신위원장에 누구를 인선할지 참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자, 이래경 이사장에게 당에서 원하는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은 뭐 이내경 이사장 이전에 실제로 이제 올 우리가 14일인가요? 네. 이제 혁신위 정권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여러 가지 어떤 총선을 앞두고 의사결정 문제 또 당에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권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쇄신 민주당에 있어서 쇄신은 조금 더 중도에 대한 표를 받아올 수 있는 균형 잡혀 있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들을 소위 반명 비명계들의 요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정적인 인물을 원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저분이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키기 했던 분이고 네, 네. 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민청년 초기 발기인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해오셨고 한반도 재단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이해찬 총리나 또 그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서 네. 또 이 고문단의 좀 이분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당내의 의사 수렴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검증 과정도 지금 실패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나.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당에서 요구했던 균형 잡히고 또 당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면서도 만에 하나 있을 이재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되는 네. 조금 그런 안정적인 구심이 필요했던 것인데 너무 최측권 또 이재명 그 대표 쪽에 치우친 인사였다는 한계를 좀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부실 검증에 대해서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호김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어제 뭐 임명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어요. 이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여론 악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비명계의 몇 명이 계속해서 아우성처럼 얘기하지만 그동안에 일관되게 무시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취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이 이래경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네. 막말과 음모론이 여론을 그 비등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간 만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형식으로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그동안 또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재명 위기 대응 리스크까지 지금 나올 상황이었거든요. 네. 물론 비명계에서 그 위촉한 지 2시간 만에 뭐 비판을 했다 그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오늘이 현충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갖고 자폭 조작에 이르는 그 막말은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흔드는 막말이거든요. 네. 사실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데 과연 그 당의 혁신을 하겠다는 인사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거의 극단적인 좌파들이 쓰는 용어를 활용하면서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는데 어떤 혁신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고구마 리더십을 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9시간이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지금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권지용 전 비대위원은 어제 이제 이래경 씨 임명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당 내에서 보면 이른바 뭐 친명 비명계 해서 기류가 좀 달랐거든요. 혹시 당 내에서 당시 임명 당시에 좀 들리던 얘기들이 좀 없었던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분이 임명될 걸 안 채로 임명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조차도 네.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임명되었을 때 네. 사실 친명 비명이 나뉘어서 의견을 냈다기보다 네.
사실 이구동성으로 사실 당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혁신위원장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었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시민사회에서 신망받는 분은 맞지만 네.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 이분법적 세계관이나 적대적 세계관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네.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지적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의 발언 중에서는 윤석열은 뭐 더럽다라든지 아니면 매우 적대적으로 어떤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임명 당시부터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스스로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어떤 혁신을 하려고 했던 이 과정에서 약간 삐끗함이 있었지만 네. 저는 여기에 좌절할 부분이 아니라 되려 만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영태 전 최고위원은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래경 씨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한 건가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바꿔 말씀드리면 극우 인사가 만약에 네. 집권 여당의 혁신위원장을 왔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라는 것이 민심과 당심이 괴리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괴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의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근데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요. 이 민심과 당심을 좁힐 수 있는 인사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선임되었었던 이래경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 패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저는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도저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없는 인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앞에서 들었었지만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자, 이 이래경 씨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 자, 자윤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하면서 이제 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거든요. 김영수 전 의원은 우리 권칠승 수석 대변인 저 발언은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조금 시각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천안함 그 당시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시나리오별로 뭐 누가 했다 어떤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것은 명확하게 어떤 비폭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렸던 부분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마치 최원일 함장을 세월호 선장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오늘 뭐 저기 현충 일이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동안에 우리 군인들이 북의 공격으로 인해서 혹은 뭐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고 또 관련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위로하고 추모하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데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함 부분에 대해서 이래경 위원장이 너무 과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우리 최원일 함장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해야 되거나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이고 또 위로할 부분 위로해야 되는데 마치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마치 세월호 선장이 애들 놓고 혼자 탈출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홀대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이래경 씨의 사퇴의 변을 보니까요. 개인 의견이 마녀 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하루 보시기에 정말 그런 상황이었나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그 단순히 자기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과거의 일이고 나는 혁신위원장으로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 표명이거나 혹은 언론 환경이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뭐 적용됐다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당 내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저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뱉은 이야기니까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검증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사례를 보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혁신기구 출범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출범 때문에
정말 이 검증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외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보시기에도 혹시 그러신가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앞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최원일 함장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조모 변호사가 마치도 부하를 뭐 죽인 해가면서 굉장히 원색적인 용어로 비판을 하던데요. 네. 정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역사적 사실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비판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네. 그 당시에 부하를 죽인 사람들은 북한이었어요. 북한. 그래갖고선 그 천안함에 46명 정도 되는 우리 승조원들이 완전히 정말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이 최원일 함장을 포함한 58명이 겨우 살았는데요. 최원일이 어떤 사람인가? 57명을 전부 살려서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에 태운 다음에 가장 나중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중에 올라탄 사람이 바로 최원일이에요. 그런데 그 최원일이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강의를 다녀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최원일 보고 부하를 죽였다 그래갖고 어떻게 당신 당의 혁신위원장을 이런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표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항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저는 더 서글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권칠승 대변인의 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 공격을 했어요. 근데 미국의 유명 민주당의 소위 개혁위원장이라고 위촉된 어떤 사람이 그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진주만 공격이 아니라 미군이 자폭해갖고 조작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미국 내에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생매장될 뿐만 아니라 어느 미국인 하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비유를 하시자면 이거는 언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분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검증 완전히 소홀했죠. 인터넷으로 이대경만 치면은 그 천안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심지어는 어쨌든 자기가 반대하는 대통령이지만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상징이에요. 근데 뭐 윤가가 더럽고 뭐 이래가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사람을 결국 검증 없이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하루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대표가 일방적이었고 사려 깊지 못했으며 민주당 자체가 공당으로서 진지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석고 대제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썩 잘하는 거 없는데 반사 이익을 좀 얻게 해주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 지금 검증 관련해서 정호김 전 의원 의견 들으셨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검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주요 인사를 발표하게 되면 그분이 썼던 SNS 정도를 검증하는 거 요즘은 뭐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런 부분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이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절한 게 있었다면 당사자와 이야기해서 글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검증도 검증이지만 임명 자체가 논란이 될 만한 것이었죠. 그래서 뭐 검증이 안 됐고 임명된 다음에 논란이 일고 사퇴까지 이르면서 사실 민주당에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이제 그만둘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말고 다시 그 과정에서 받았던 비판을 수용해서 다시 혁신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혁신의 방향이 지난 5년간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국민과 좀 괴리가 있었던 인식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혁신위원장을 다시 모색하고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많이 몰려서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당 쇄신에 대해서 편안한 유족들한 그렇지 않은 말씀 좀 드려볼까요? 혁신위원장은 좀 언제까지 행정에서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좀 해주시고 있을까요? 당 쇄신에 대해서 진정성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시죠. 김영태 전 최고위원 지금 이재명 대표 모습 봤는데 뭐 딱히 뭐 말은 없어요.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다시 한번 좀 검증을 받아봐야 할,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곧 야당 내 권력 투쟁, 당내 권력 투쟁을 향한 어떤 전면전 상황이 저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전면전 상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 전쟁은 끊임없이 국지 도발과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전면전 상황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래경 위원장을 사태 이것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떠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 네. 그리고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연결되면 결국 선으로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야당의 비명과 친명 간의 굉장히 큰 충돌이 한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갖고 있는 당권이라든지 총선에 대한 권한을 모두 다 내려놓는 거에서 야당 혁신은 시작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이러한 끊임없는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이 갈등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새로 돌아오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인데요. 미국으로 간 지 1년 만에 귀국 소식을 알렸습니다. 뭐 당장 귀국을 하는 것이고 오는 24일인가 이제 한국쯤 들어온다고 밝혔는데 김영준 의원, 이게 SNS를 통해서 이제 귀국 사실 알렸어요.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 이렇게 썼는데 뭐 해석에 따라서는 뭐 사실상 정치 재개를 할 거다라는 이런 해석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온다라면 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이 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른바 명락대전 시즌2가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예상들이 일각에서 나와요. 네.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바로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여론조사를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한 어떤 야권 지도자에도 이재명 대 이낙연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하나의 어떤 가설에 불과합니다만은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낙연 리더십이 아주 강력하고 탄탄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은 지금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고 길을 잃고 있고 국민의 마음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돌아오는 소회, 다시 복귀하겠다는 소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숙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우선 호남으로부터 민심을 얻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틀을 짜고 과거의 명락재전하시 같은 조로 재판을 해도 못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방식의 변화, 영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신뢰를 새로 하나하나 쌓아간다면 지금 현재 당내 이재명 리스크 자체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전과 다른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다시 말하자면 자기 정치 부활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흔들림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권지영 전 비대위원은 이제 청년 정치인의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민주당 내에 이게 갈등의 불씨가 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거냐 어떻게 좀 보세요? 청년 정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냐보다도 현 지도부가 이 이낙연이라는 이 인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갈등의 불씨를 보고 계속 배척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되게 단일 색깔의 정당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나름 인지도가 되게 높고 신망이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품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훨씬 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믿음직한 정당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떤 협업보다는
본인의 어떤 색깔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되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네. 현 지도부에게 리더십의 어떤 시험대가 펼쳐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이제 옆에서 보시기에 지난 4월에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장인상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성을 가서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떠세요?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그리 썩 달갑지만은 않지 않을까요? 달갑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온다 해도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기에게 큰 도전일 거라고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자 시절부터 민주당을 봐오면은 민주당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특히 다이나믹하면서도 그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막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들썩들썩하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2030, 40 세대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년 총선이 가까워서 그런가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인들 보세요. 조응천, 이상민, 김종민, 서른. 뭐 원외 김혜영도 그렇게 뭐 젊은 세대, 아주 젊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게 한국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고인물, 이게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온다 그래도 이재명 대 이낙연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 이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주변의 사람을 보세요. 지금 이래경 전 위원장도 그렇지만요. 본인은 김근태계라 그러지만은 아까 김영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의 멤버였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코인으로 완전히 민주당을 추락시키고 있는 김남구. 거기다 지금 친명계의 몇몇 의원들의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최측근 중에 측근 왼팔 오른팔이라고는 하는 정진상 김용을 보세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대항마가 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신과 싸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요번에 혁신위원장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아마 사람들 기억 속에 머릿속에 가장 강인된 거는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 멤버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총 29개 의원실의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던데 자, 이런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송 전 대표의 포석은 뭘까요? 정치인들이 어떤 혐의를 받았을 땐 두 가지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서 네. 판사를 향해서 이제 본인의 죄가 없음을 알리는 그런 어떤 싸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론전이라고 하죠. 법원 밖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또는 본인 지지층을 향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알리려는 그런 투쟁적인 두 가지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후자에 가까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최강욱 의원을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고 뭐 M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소영길 전 대표 입장은 본인도 역시 이 연장선상에서 검찰이 본인의 입장에서 아마 무고함을 얘기하면서 검찰의 어떠한 그러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검찰 나가서 검사 만나지 못하고 앞에서 입장문만 발표하고 갔잖아요. 내일도 뭐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요, 혹시? 그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뭐 앞에 수사를 해야 돼. 수사의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실제로 뭐 29개 의원실 출입 기록을 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당되는 뭐라자면 그게 뭐 참고인이 됐든 피해자가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의 조사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송영길 대표를 부르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뭐 가서 담당 뭐 검사 만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왔다고 해서 응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윤관석, 이승만 또
다른 거의 조금 두드러진 인물부터 수사를 완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확인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것이 어떤 과정상에 있는 것인지, 즉 송영길 대표 머릿속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소명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혹은 자기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자기 지지자들 더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네.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정조 비대위원, 아까 네. 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물론 사안은 이제 다른 사안이지만 최강욱 의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제 압수수색을 네. 당했어요. 네. 이제 그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는? 최강욱 의원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물론 이제 혐의가 다 밝혀지고 나면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을 더 정확히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으로서는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잉 수사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수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압수수색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근데 MBC 기자와 관련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최강욱 의원실에서 뭐 워터마크가 있었다는 것이 어떤 근거가 되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다른 방식으로 수사에 응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최강욱 의원은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지도 않은 채로 갑자기 압수수색이 되었는데 게다가 이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이제 국회의원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도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유출된 것을 두고 이것이 어떤 아주 문제적이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자체는 과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과잉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또 어떤 입장일까요?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보좌진들도 그렇고 기자라는 분 자체를 몰라요.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것이고 어쨌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런 협잡이나 의도나 모의의 흔적이 없으면 이거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협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뭐 많이 봐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뭐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임 전 의원, 지금 들으셨는데 최강욱 의원은 상당히 좀 불쾌감을 나타냈고 한동훈 장관은 가해자가 피해자 탓한다 이렇게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거는 무슨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치적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민주정당 제도의 진화와 관련된 문제라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공수 바뀌는 부분도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지금 한동훈 인사청문회 자료잖아요. 네네. 근데 인사청문회 자료인데 만약에 그런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가지고 불법적인 면이 나왔다라든지 또는 부도덕한 사안이 있어가지고선 이게 공유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 정보예요. 네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해요. 그동안에 아마 언론 사이에서는 그게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자체는 바로잡는 것이 맞아요.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최강욱 의원이 지금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장난질 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아까도 몇몇 패널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네. 압수수색이 좀 많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마치도 그게 관행인 것처럼 치부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가해자가 피해자 탓을 한다. 네. 근데 피해자는 분명히 한동훈 장관인데 가해자 지금 보면은 뭐 최강욱 의원 얘기도 나오고 네. 또 M본부의 임모 기자 얘기도 나오고 또 유튜버인 신모 씨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실화 탐사
뭐 여러 해가지고선 무슨 서모 씨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가해자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주는 함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야권의 율사들의 의견인데 저는 그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부분이니까요.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치권에 관심을 받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남국 의원인데요. 자, 김 의원이 기존의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겼는데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게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막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한테 세 가지를 요구했더라고요. 요 세 가지가 뭔고 하니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 철회, 그리고 교육위원 제척 요청, 그리고 이번 사보임 관련한 긍정적인 요소를 제시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 실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비교섭 단체 의원, 그러니까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당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위에 대한 어떠한 그런 배척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론이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저렇게 그 불윤리적으로 비도덕한 일을 했던 의원이 과연 교육위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국민의 진짜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어떤 실질적 조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국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함인 전략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17일 동안 이제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신감을 찾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떠한 본인 이제 수사기관의 어떤 과정을 밝혀봐야겠지만 본인은 계속 무죄 억울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전국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진 사퇴 얘기도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정쟁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답은 자진 사퇴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방도가 없나요? 뭐 자진 사퇴를 요구하든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든 혹은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시키든 3분의 2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이것으로 끝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비트가 FIU에다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사도 해야 될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 뭐 사퇴 이전에 우선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아서 위믹스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마지막에 또 결과적으로는 그 클립이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빼냈을 때 그 돈을 얼마를 뺐고 어디에 썼는지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국회 윤리특위가 굉장히 빠른 뭐 한 달간 또 한 달 더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화해서 빨리 이 부분을 뭐 한 달간 출석 정지를 할 것인지 제명할 것인지 판단을 해줘서 하고 다만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되어지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 가지 요건들 정도가 빨리 해서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결의를 통해 가지고 제명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전체 여론이나 뭐 의총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뭐 국회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요. 지금 자문위에서 심사 중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뭐 결론이 나오는 과정을 저희가 조금 더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그거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금년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에 대해서 일제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의전이요. 그 민간단체에 보조금 유용한 거 1,800여 건에 314억 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단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척결을 외쳤어요. 이렇게 단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도 과거에 그 공공기관장을 하면서 이 보조금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정말 실감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로 배울 때는 그것이 그 비영리단체든 비정부기구이든 국가라는 기관과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집단이 있으면은 결국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구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해야 어떤 간섭이나 개입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정말 본연의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변단체들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이 보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행 경비로도 쓰고 통신비로도 쓰고 뭐 개인적으로도 유용하고 쓰고, 저도 수만 가지 사례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정부든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야권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당의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그 의심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노조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서 이 시민단체와 관련해서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를 좀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의혹의 눈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들을 어떤 그 기관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시민단체들 이렇게 보조금 받아가지고선 유용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법인카드 지 맘대로 쓰는 거나 비슷한 사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야당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는 관계 시민단체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뭐 설명을 한다 해서 이해를 다 못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설명하는 노력을 소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정부는 신뢰할 만하구나. 이거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마치 또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관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지금 손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지 않는 투명성이 중요하겠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거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호김 전 의원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셔서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길들이기 아니냐,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는 왜 있다? 그러냐면 맥락이 있는데요. 이간섭 국정 수석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수석이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워크숍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국정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티 세력이 있어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맥락상 그 안티 세력이 시민사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사회의 활동을 위축시켜야 우리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번에 이 사안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되는 부분은 당연히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사용된 건 환수하거나 아니면 고발 조치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치 시민사회가 하는 일 자체가 매우 문제적인 것처럼 이야기해가고 있고 실제로 근데 이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 건 단체가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모든 공적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 일은 심사를 통해서 그 단체가 할 수 있게 사업비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사업비에는 그 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시민단체가 되려 자신의 인력을 배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싸잡아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 전 정부의 퍼주기 탓이라서 이런 비판들 나오거든요.
글쎄요, 이제 아까도 좀 그래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이제 그동안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의 폭이 많아져 가고 있는 추세. 이것은 한 번은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실제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지금 마치 추세고요. 네. 무슨 뭐 공공적인 뭐 복지 활동을 하듯이 그렇게 시민단체로 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가 소위 어드버카시 NGO처럼 굉장히 정부를 비판적으로 하고 자기 투명성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NGO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너무 많은 영역의 NGO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권중훈 의원 말한 것처럼 마치 이제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안티 세력 이야기 한다든지 마치 방통위원장 자르고 NGO 자르고 그다음에 불법이 있는 노조운동의 시위를 자른다는 것은 결국 노동 권력 그다음에 NGO 시민사회 권력 방송에 대한 편파성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손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시민단체도 과거와 같이 그냥 막연하게 이게 마치 뭐 생활수단처럼 시민단체를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럴수록 정부가 지원해야 될 부분, 도려내야 될 부분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지난번 G7 정상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리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은 좀 꺾인 모습입니다.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긍정평가도 40%에서 39.8%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이제 56.7%에서 57.4%로 좀 높아졌습니다. 리얼미터 지금 여론조사인데 김영태 전 최고위원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쭉쭉쭉 지지율이 이제 오르면서 40%대까지 했다가 조금 이제 꺾였어요. 그 원인을 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 정상화. 저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국가 정상화에 대한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이 어떻게 보면 전장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수용 유형 그 의혹도 그렇고요. 노조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여야가 이것 또한 정쟁화해서 서로를 악마화시켜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경찰을 굉장히 악마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은 오히려 노조를 또 악마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등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국가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이런 속도가 또 투영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지지율에 또 반영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인사에 대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인사 원칙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셨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그 중에 하나가 인사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 문재인 정권이 시작했을 때 장관 청문회 기준 인사 몇 대 원칙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도 과연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을 때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번에 면직안 저는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로서 타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면직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되셨고 물론 여기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임명권자로서 기소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상 유기라고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건데 야당에서 김관진 전 실장이 혁신위원, 국방혁신위원을 임명한 것 두고 같은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은 분인데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인데 이분을 또 기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 전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합리적인 비판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께 설득이나 인사의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뭐 김영태 전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옆에서는요, 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훈수를 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굴지 영상으로 좀 볼까요? 지지율이 정상이 아니죠. 지금쯤 하면 한 60%는 돼야죠. 다른 대통령에 비교하면. 보통 이때쯤 되면 문재인도 한 60% 정도 선 유지하죠. 그러고 난 뒤에 계속 내려가죠. 근데 집권 초기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멍들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고생했어요. 지금 지지율 정상이 아니죠라는 홍 시장의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그 노련한 분석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노련하냐면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정치인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이 권력의 풍향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는데 그 야당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라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거 자체는 지금 민주당 내에 세력 구도가 이재명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걸 어떤 면에서 표출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홍준표 시장이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대통령을 옹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니 지금 60%는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해도 될 때가 됐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하는 그 배우에는 홍준표 시장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도 있겠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를 완곡하게 지금 보여주는 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느냐.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쓴소리를 들으면서 그럼 대안이 뭘까를 고민하면은 아마 그 잘 돌아가는 걸 텐데 이제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야당과의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소의 풀처럼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강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이래경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루 전에 당 최고위에 알려주고 만약에 그때 비명계의 의견을 들었으면 이런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같은 논리가 국민의힘에도 일정 정도 적동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자, 지금 뭐 지지율 관련해서 여러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당 내에서도 보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은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권에서는 그러면 가장 통합과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첫 손에 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미 마음 상했죠. 이미 상했어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이나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안 됐고 두 번째는 박강원 원내대표 때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점이 있고 뭐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데 이제 예상들이 이제는 좀 다리를 좀 많이 건너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은데 아직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만남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그 대통령 스타일이 한번 이런 각을 잡았으면 그 각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잘게 붙을 겁니다. 통합과 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더 세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의 가령 뭐 신당 창당을 전제로 할 정도 당의 혁신을 주장할 정도의 손을 댈 것 같고요. 그런 정도 입장이라면 야당하고 어렵사리 지금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 자체는 여전히 검찰적 법무부적 시각이에요. 국회 특히 야당은 준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겁니다. 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고 계속 그 불체포 특권 설명하러 가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사리 지금 화해 제스처와 하는 것이 오히려 윤 대통령 스탠스를 꼬이게 만든다. 이런 인식이 더 득세할 것이고 더군다나 가면 갈수록 총선 앞두고 자기 지지, 친윤계의 말하자면 전선 앞으로를 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자고우면하거나 평화연대 이런 얘기를 지금 찾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전에 나왔고요. 이달 중순쯤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는데 자, 과연 통합과 연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통합과 연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선거관리위원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자, 지금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속에서 지금 공방이 선관위가 과연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금 이걸로 지금 또 관심이 모아지거든요. 김재 최고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지금 뭐 여론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헌법 질서, 그러니까 민주 질서를 관장하고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네.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그런 기관인데 알고 봤더니 열어봤더니 선관위에 굉장히 부정적인 일탈 행동들이 계속 일어났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여기에 대한 헌법기관에 대한 배신감, 분노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미 감사원법 저희가 24조에 보면 배제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기관, 공부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소속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선관위가 법적 근거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게 된다면 저는 국민 여론에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고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국회도 하루빨리 국정조사도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요. 그 조사위원들한테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각 광역단체별로 선관위의 어떤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접수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한번 선관위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그런 계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선관위 이제 독립을 외쳐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원의 감사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 우리 권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같은 논란이 된 것은 감사원 스스로가 자초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자초를 했다. 선관위에서는 스스로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의 조사 받겠다, 전수조사 받겠다, 네. 그리고 국정조사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이 그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그리고 임기가 남은 어떤 기관장이 있는 곳을 되게 집요하게 공격해 왔어요. 네. 최근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에도 한 10개월간 감사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 감사위원 모두가 그리고 그 감사위원 중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위원도 있었습니다. 그 감사위원 모두가 전현희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라고 결정했죠. 네. 근데 그 결정이 나오자 거기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반발을 하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감사원이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된 것을 드러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꼭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 전수조사가 있고 네.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네, 네. 근데 그걸로도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 민주당 역시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안 이뤄진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일은 없다 이거. 네. 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요. 이 선관위 관련해서 한 발언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 좀 듣고 좀 오겠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거라는 알박기 인사로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현수막 얘기만 했지만 저희들이 참 많은 좀 억울함,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 왜냐하면은 왜 똑같이 잣대를 안 들이대고 우리한테는 좀 심한 잣대를 들이대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드러운 잣대를 들이대는 느낌. 지금 윤창현 의원뿐만 아니고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선관위하고 민주당이 공생관계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이게? 아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바뀌면 공수가 바뀌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선관위원들이 9명인데요. 네. 그중에 7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고 또 그 왜 유명한 선관위원 있잖아요. 조혜주.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해. 선관위원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해놓으니까 그 선관위의 뭐 현수막 유권 해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인상이 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불평을 이제 표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 그 위원장 노태하 위원장이 대법관인데 이 노태하 위원장 대법관이 바로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제 들어간 인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그렇게까지 연관질 필요는 없는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왜 나쁜 사람으로 규정된 노태강이라고 문체부 그분하고 형제지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 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번 이슈는 뭐냐면 선관위의 고위직 관료들 중에 자기 자식이나 형제를 지금 막 경력직으로 채용한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선관위의 직무 감찰이라기보다는 일반 행정 내지는 뭐 인사 사무 내지는 그런 업무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스스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닐까. 아까 감사원의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감사위원들이 전부 전현희에 대해서 불문하겠다 그랬는데 사무총장이 지금 난리친다 그러셨는데 그 감사위원들도 다 또 문재인 정부 때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부에서든 그런 사슬의 고리를 끊고 지금 광명정대하게 상식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는 선거 사무라고 하기에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말 단물을 진짜 쪽쪽 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아빠 찬스 또는 뭐 형아 찬스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국정조사라든지 또는 뭐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하냐면 그거는 강제 조사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감사원 감사 안 받으면 그냥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부패 수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번 주에 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네.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지를 논의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전하고 이제 기류가 좀 바뀌었는데 네. 어떤 그 사이에 그 선관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보다 헌법적인 위상, 네. 그 법령의 위상이 더 높다라고 하는 저는 매우 원칙적인 입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감사원법의 해석이 있고 둘 다 충돌된 지점이죠. 네. 사실 국회에서 이걸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흠결이 법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선관위는 실제로 보면 감사원법보다는 헌법이라고 하는 측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높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설령 그런 부분이 이제 감사원 그 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사원법 자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현실성을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그게 치달으는데 지금 법적으로 누가 더 올라 그러냐를 감사원이 아니 선관위가 뭐 주장할 학술적 논의할 때는 아니다. 그런 입장의 선회라고 보이지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일전에 계속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 주장하다가 지금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총선 1년도 안 남았어요. 위원장 사퇴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면 총선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선관위원장 사퇴에 관한 부분은 물론 여당에선 당론으로 이제 사퇴해야 된다라고 모았지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현실적으로 선관위원장이 재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휘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논리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장들 다른 분들에 대한 잣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 여당이 조금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를 좀 더 섬세하고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도 그렇고요, 방통위도 그렇고, 권익위도 그렇고 각각 처해진 저는 케이스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방통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직 제가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마치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부 여당이 전직 기관장, 공공기관장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은 여당에게 굉장히 좋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 의원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여야가 집권하고 비집권하고 할 때마다 바뀌어요. 막 공수가 바뀌는데 이번 선관위도 예전에 보면 지금은 뭐 국민의힘이 개혁을 외치지만 과거에는 독립 주장했다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청년 정치인이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보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의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기관장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정리가 같이 임기가 맞춰질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독립성을 갖춰야 될 기관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관위 문제까지 해서요. 오늘 주말 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